왜 부르고뉴는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부르고뉴의 지도를 보면 포도밭은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보입니다. 라벨에는 품종보다 낯선 마을과 포도밭 이름이 크게 적혀 있고, 같은 이름의 포도밭에서도 여러 생산자가 등장합니다. 왜 한 지역이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르고뉴는 복잡하게 만든 곳이 아니라 작은 차이를 지우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어떻게 발견되고 역사 속에서 잘게 나뉘고 다시 등급과 이름으로 정리됐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포도 품종이 아니라 바로 옆에 땅도 서로 다르다는 오랜 관찰이었습니다. 중세 부르고뉴의 수도에는 오랜 시간 포도밭을 관리하며 장소마다 달라지는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토양은 어떻게 다른지, 어느 방향의 경사에 햇빛이 더 잘 드는지, 물은 어디에서 잘 빠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수도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테루아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갔던 땅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면서 서로 다른 장소의 차이를 조금씩 체계화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고유한 성격을 가진 구에게는 경계와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부르고뉴의 클리마입니다. 여기서 클리마는 단순히 날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연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된 포도밭과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재배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경험까지 함께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포도밭을 뜻하는 클로 또는 끌로도 부르고뉴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와 클리마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클로는 벽으로 둘러싸였다는 물리적인 형태이고, 클리마는 이름과 경계를 가진 포도밭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어떤 클로는 하나의 클리마이지만 모든 클리마가 클로인 것은 아닙니다. 코트드 니와 코트드 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정교한 클리마의 문화 경관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의 경계와 이름이 오래 유지된 것과 달리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1789년 이전 부르고뉴의 주요 포도밭 가운데 상당수는 교회와 수도회, 귀족이 소유한 큰 영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이들의 재산이 몰수되고 매각되면서 기존의 거대한 소유 구조가 해체됐습니다. 이어 1804년 제정된 프랑스 민법은 자녀를 포함한 법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여기에 세대별 상속과 매매가 반복되면서 포도밭의 소유권은 더욱 세분화됐습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과 민법만으로 오늘날 부르고뉴의 모든 분화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 구조가 잘게 나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포도밭의 이름과 경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도 위에 클리마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 소유선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한 생산자가 포도밭 전체를 소유하기보다 몇 줄이나 몇 개의 작은 구획만 보유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리마 이름이 여러 생산자의 라벨에 동시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름의 포도밭에서 나온 결과도 모두 같아야 할까요? 여기서 부르고뉴의 두 번째 축,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랑크리 클로드 부조입니다. 약 50헥타르에 이르는 하나의 포도밭을 오늘날 약 80명의 소유자가 나누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클로드 부조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병안의 결과까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각 생산자가 보유한 구획의 위치가 다릅니다. 같은 포도밭 안에서도 고도와 경사, 토양의 구성과 배수 조건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선택도 다릅니다. 포도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언제 수확하는지, 포도를 얼마나 선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발효 방식과 새 오크통의 사용 비율, 추출과 숙성에 대한 판단도 생산자마다 다릅니다. 결국 같은 땅의 이름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부르고뉴에서는 지역명과 포도밭 이름만큼 생산자 이름도 중요해졌습니다. 땅이 악보라면 생산자는 연주자와 같습니다. 같은 악보도 연주자에 따라 해석과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르고뉴를 이해하려면 어디에서 왔는가와 누가 만들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부르고뉴의 모든 포도밭이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포도밭은 누가, 언제 정했을까요? 좋은 포도밭을 어느 한 사람이 한 번에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생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평가, 거래 가격과 지역의 평판이 먼저 쌓였습니다. 어느 밭의 포도가 더 높은 가격을 받았는지, 어느 장소가 해마다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세대를 거쳐 축적된 것입니다. 1855년 질 라발은 코트도르의 포도밭을 조사해 역사와 명성, 토양과 품질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류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1861년 부르고뉴의 도시본에 있던 농업위원회는 포도밭 분류와 지도를 통해 이 위계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이 분류가 오늘날의 AOC 등급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분류에는 법적 효력이 없었지만 어떤 포도밭이 오랫동안 높이 평가됐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원산지 명칭을 보호하는 AOC 제도가 마련되고 1930년대부터 부르고뉴의 여러 명칭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포도밭의 평판이 법적인 경계와 생산 규정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오늘날 부르고뉴의 원산지 명칭은 크게 4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생산 범위를 표시하는 레지오날, 특정 마을의 이름을 사용하는 빌라주, 마을 안에서 뛰어난 개별 클리마를 표시하는 프리미에 크리, 그리고 대부분 하나의 포도밭 이름이 독립된 원산지 명칭으로 인정받는 최상위 그랑 크리입니다. 따라서 그랑 크리의 탄생을 특정 연도의 단일 사건으로 설명하면 부르고뉴의 역사가 지나치게 단순해집니다. 수도회와 재배자들의 오랜 관찰, 시장에서 형성된 명성, 19세기의 조사와 지도, 그리고 20세기의 AOC 제도가 차곡차곡 겹쳐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등급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서열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평가가 제도 안에 굳어진 흔적에 가깝습니다. 이제 부르고뉴 라벨의 왜 품종보다 지명이 크게 적히는지도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그 이름 하나에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고뉴의 핵심 산지에서 적포도는 피노누아, 백포도는 샤르도네가 중심입니다. 물론 알리고테와 가메, 소비뇽 블랑 같은 다른 품종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핵심 산지에서는 같은 품종이 여러 마을과 포도밭에 걸쳐 재배됩니다. 따라서 품종명만으로는 각 와인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벨에는 제브레- 샹베르탱, 본-로마네, 메르소 같은 마을 이름이나 몽라스처럼 개별 포도밭을 가리키는 이름이 크게 등장합니다. 부르고뉴 라벨은 단순한 품종표가 아니라 포도가 태어난 땅의 범위를 보여주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라벨에 마을 이름만 표시돼 있다면 일반적으로 빌라주 등급입니다. 마을 이름과 함께 개별 포도밭 이름, 그리고 프리미에 크리가 표시돼 있다면 그 마을 안에 특정 클리마에서 생산됐다는 뜻입니다. 그랑 크리에서는 보통 마을 이름보다 클리마 자체의 이름이 라벨 전면에 등장합니다. 결국 부르고뉴 라벨은 무슨 포도로 만들었는가 보다, 어느 범위의 땅에서 왔는가를 먼저 읽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지명과 등급을 확인해도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 땅을 실제로 표현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도매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에 관리하는 포도밭을 바탕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주체를 가리킵니다. 반면 네고시앙은 포도나 포도즙 또는 와인을 구입해 양조하거나 숙성하고 병입해 유통해온 상업적 생산자입니다. 18세기 부르고뉴에서 네고시앙 -엘르베르가 성장한 배경에는 잘게 나뉜 수많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소유자들의 생산물을 모아 숙성하고 병입해 더 넓은 시장과 연결해줄 주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한 생산자가 도맨과 네고시앙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단어를 단순한 품질의 우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더 좋은가를 알려주는 표시가 아니라 포도밭과 생산자가 어떤 구조로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부르고뉴 라벨은 어떤 순서로 읽으면 될까요? 첫째, 라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원산 지명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넓은 부르고뉴 지역인지, 특정 마을인지, 개별 포도밭인지를 살펴봅니다. 둘째, 프리미에 크리나 그랑 크리 표시를 통해 그 이름의 위계를 확인합니다. 셋째, 생산자 이름과 도맨 네고시앙의 구조를 살펴보며 그 땅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라벨에 제브레- 샹베르탱만 표시돼 있다면 마을 단위의 빌라주 와인입니다. 여기에 개별 포도밭 이름과 프리미에 크리 표시가 더해지면 생산 범위가 특정 클리마로 좁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이름을 확인하면 그 땅을 누가 재배하고 해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순간 복잡해 보이던 부르고뉴 라벨은 하나의 지도로 바뀝니다. 부르고뉴의 작은 포도밭은 자연이 혼자 만든 것도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닙니다. 수도회와 재배자들은 땅의 차이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세대별 상속은 포도밭 안의 소유권을 잘게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평판은 19세기의 분류와 지도를 거쳐 20세기의 AOC 제도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산자는 같은 이름의 땅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르고뉴는 단순히 품종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조각의 땅과 그 땅을 표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이름들을 외우는 순간보다 그 이름들이 생긴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조각나 보이던 부르고뉴의 지도는 비로소 하나로 연결됩니다.